러시아에는 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보다 더 두려워하는 감옥들이 있습니다. 상상해봐. 네가 북극권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추운 곳에 갇혀있고 매일매일이 끝없는 형벌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야. 이곳에는 연쇄 살인범부터 테러리스트까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고 거의 석방될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들의 어두운 세계를 함께 알아보자.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줄 수 있을까? 그게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사형 선고보다 더 두려운 감옥을 상상해보세요. 러시아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버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폴라울 파이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북극권 근처, 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한가운데에 세워진 감옥입니다. 북극 올빼미 또는 공식적으로는 제18 형무소로 알려진 이곳은 야말로 네네칠 자치구의 카르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숍강 옆에 위치해 있으며 끝없는 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초고도 보안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됩니다. 연쇄 살인범부터 식인종,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이곳이 강제 노동 수용소의 일부로 사용되어 죄수들이 철도 건설과 같은 중노동 프로젝트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이곳은 공식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 교도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1000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자유를 되찾을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극 올빼미 교도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매우 힘듭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먼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이 여정은 이틀이 넘게 걸립니다. 그 후 실제 교도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버스로 몇 킬로미터를 더 이동해야 합니다. 여행 자체만으로도 이미 고립감과 문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수감자들은 두꺼운 벽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의 엄격한 특별 체제는 탈출 시도를 막고 수감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기후는 매우 춥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인간이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실내에 난방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극심한 추위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매일 밤이 자연으로부터 끝없는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추위 외에도 죄수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극심한 고립감입니다. 가족들이 이곳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죄수들은 거의 방문객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외부와의 연결은 점점 끊어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죽고 근처 묘지에 그냥 묻히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더 이상 그들의 유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죄의 무게 때문이거나 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범죄자들에게 북극 올빼미로 보내지는 형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몇 도구에 따르면 많은 죄수들이 차라리 자신의 생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차갑고 고립된 감옥에서 매일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한편 교도소 정문 앞에는 큰 까마귀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주는 듯한 상징입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장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에게 이 동상은 더 이상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북극 올빼미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 중 한 명은 알렉산드르 피추슈킨 또는 체스판 살인마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체스판의 모든 칸을 채울 만큼 충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64명의 희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48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피추슈키는 그의 오만함으로도 유명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만약 갑자기 풀려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첫 번째로 2사람을 죽이고 한 여성을 범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극 올빼미에 도착하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끝없는 고립을 경험한 후
그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극 올빼미로 이송된 또 다른 죄수는 하샤 콜라예프였는데 그는 베슬란의 한 학교를 공격한 테러리스트 그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300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대부분이 어린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북극 올빼미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감방은 너무 작아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 있거나 앉을 수만 있고 제대로 누울 수는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린아이조차도 그곳에 누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은 단순한 신체적 처벌이 아니라 명백한 정신적 고문입니다. 여기에 솔리캄스크의 고아로 불리는 예브게니 아나톨리에비치 치오플린스키도 있었습니다. 그는 6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폴라올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교도소 안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오플린스키는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고 교도소 바로 옆 묘지에 묻혔습니다. 폴라올에서의 일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죄수는 엄격하게 감시받으며 거의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감방 밖에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항상 교도관이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극심한 불안, 그리고 점점 슬픔에 잠식당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사실 음식은 자주 부족하고 차갑고 삼키기 힘듭니다. 침대가 얇아서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또한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더 힘듭니다. 경비원들로부터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보고도 있어서 죄수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많은 범죄자들이 폴라올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폭력에 익숙한 유명 범죄자들조차 이곳을 두려워하고 굴복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폴라올은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범죄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운명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수들도 다양한 종류의 감방에 배정됩니다. 혼자 있거나 한 명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유명한 테러리스트 누르파시 쿨라예프가 있는 것과 같은 매우 비좁은 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젤다 안에 침대가 있더라도 낮에는 누워있거나 앉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소등 시간이 되어야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들은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합니다. 이것은 점차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종의 심리적 고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에 약 90분 동안 이른바 운동을 위해 밖에 나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운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장소도 또 다른 감옥입니다. 높은 콘크리트 벽이 둘러싸여 있고 철제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감옥의 가장 가혹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그들의 유니폼은 얇아서 눈에 거의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전체 그룹이 물대포로 쏘여서 몸이 더 차가워집니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그룹이나 갱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인실에 다른 죄수와 함께 있어도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기의 처음 10년 동안은 면허가 없고 전화 통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군의 식당이나 죄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음식은 직접 그들의 감방으로 배달됩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감방에서 보냅니다. 조용하고 오직 경비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서로 연결을 맺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으며 어떤 희망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살인, 테러, 그리고 그 밖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폴라아울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이 가족과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친척들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교도관들과 다른 죄수들 뿐입니다. 그들은 외부와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차갑고 가혹한 감옥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감옥에서의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과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매일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음식이 반복됩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단순한 일조차도 경비원들이 통제합니다. 경비원들만이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죄수들의 모든 행동은 산책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폴라울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우 엄격한 보안 때문입니다. 이 교도소는 각 감방마다 3개의 철문이 있고 주변에는 5겹의 높은 철제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무장 경비원들과 코카시안 셰퍼드이라고 불리는 큰 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개들은 공격적으로 훈련되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 자체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감옥은 북극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문명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죄수가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엘스트라토프, 일명 피해 택시 운전사로 불렸습니다. 그는 6명의 승객을 살해한 강도이자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폴라울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지 3년 후 그는 산책 중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교도관들과 함께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작은 쇠막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오자마자 굶주리고 공격적인 개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개들을 멈추게 했지만 그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다시 끌려가 혼자 감방에 갇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탈출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교도소의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폴라울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2가지 미래만이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평생을 육체적, 심리적 처벌을 견디며 살아가거나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게다가 교도소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경제는 거의 교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 마을이라 불리며 그곳의 거의 모든 사람이 폴라울 운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그들의 공동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세계의 끝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야말네네츠의 차가운 사막 한가운데에는 극심한 잔혹함과 열악한 생활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감옥이 있습니다. 바로 콜로니 넘버입니다. 3 또는 폴라울프 감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라울프 감옥 정문 앞에는 이곳의 사나움과 잔혹함을 상징하는 늑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감옥의 역사는 조셉 스탈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죄수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굴라그 수용소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위험한 지역에서 강제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고통의 중심지로 여겨졌으며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연방 규정 시스템에서 가장 혹독한 감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라울프 내부에는 10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극심한 추위, 배를 채우기 힘든 부족한 음식, 그리고 모든 경비원들로부터 반복되는 폭력을 견뎌야 합니다. 밤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도 제대로 된 난방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부 감방은 진짜 라디에이터조차 없고 때로는 그냥 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감자가 규칙을 어기면 독방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방은 대략 24개 정도 있으며 이곳에서는 완전히 감금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원직 수감자에 따르면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경비원의 명령에 의심이나 질문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고발하도록 자주 권장받기 때문에 서로 돕거나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조심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다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 알려진 죄수 중 한 명은 플라톤 레베데프라는 사업가로, 그는 탈세, 자금 세탁, 횡령과 관련된 혐의로 8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이 연옥에 있다는 것과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즉시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벌은 대고품과 추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경비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과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철제 상자에 갇혀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좁고 힘든 자세 때문에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폴라울프에서 수감자들이 겪었던 가장 잔인한 고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폴라울프에 가는 것이 폴라아울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폴라울프에서의 삶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매일이 끝없는 생존을 위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의 범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들이 이런 종류의 처벌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부티르카 교도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예카테리나 대제의 통치 시절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혁명가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 이들을 위한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계속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감옥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티르타의 벽은 테러리스트, 도둑, 범죄자부터 정치인과 정부 비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죄수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감옥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만큼 이곳에는 나라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 내부의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감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약 2,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감방이 과밀 상태가 됩니다. 원래 10명만 수용하도록 설계된 감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이 안에서 제대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비좁은 환경 외에도 여름철에는 극심한 더위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스크바는 여름철마다 높은 기온을 겪는데 교도소 안에는 환기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밖이 더우면 비좁은 감방 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수감자들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이 빠르게 아프고 피로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너무 비좁기 때문에 위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은 감방이 더럽습니다. 자주 땀 냄새, 연기, 오물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벽과 천정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시설들도 망가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핵이나 다른 감염병과 같은 질병이 쉽게 퍼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많은 수감자들이 병에 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특히 마약 중독자 수감자들이 여전히 안에서 불법 약물을 들여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많은 수감자들이 한 개의 주사기를 함께 써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혼잡함과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들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교도소 관계자들이 살인, 반란, 정부에 대한 저항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이런 상황을 일부러 방치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티르카 교도소 안의 상황이 실제 사형 선고보다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유명한 북극 올빼미 같은 다른 교도소와 비교하면 부티르카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더위, 과밀, 그리고 질병의 확산이 죄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도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감옥들에 속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가장 두려운 이야기 중 하나는 아나톨리, 블라디미르, 그리고 보리스 세 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각자는 극악한 범죄의 전력이 있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나톨리는 단지 남의 차를 빼앗기 위해 한 남성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남자의 자녀들과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노인도 살해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도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둑질을 하려고 한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는 도끼로 부부를 살해한 뒤 그들의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한편 보리스는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그 동료의 집에 들어가 동료의 어머니와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감된 적이 있었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가 아무리 엄격해도 그들은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운동을 하던 중 땅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맨손만을 사용해서 그들은 매일 땅을 팠습니다. 탈출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경비원 한 명에게 $1,000를 주고 지도를 샀습니다. 긴 고된 날들이 지난 후 그들은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아나톨리는 3주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보리스는 좀 더 오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후 가게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더 잘 알려진 교도소인 화이트 스완 교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도소는 페름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나온 죄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교도소들과 달리 화이트 스완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의 삶이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이트 스완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도소의 밝은 흰색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수들을 이동시키는 독특한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수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들은 몸을 깊이 숙이고 손은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자세가 마치 백조처럼 보입니다. 그 자세에서는 경비원을 해치거나 소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화이트 스완 안에서는 죄수들이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들은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으며 방문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죄수들과 엄격한 경비원들 뿐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죄수 처벌이 과연 인도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이 정도의 처벌은 그들이 끼친 피해에 비하면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는 디미트리 비노그라도입니다. 그는 한때 변호사였지만 동료에게 버림받은 후 갑자기 대량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총격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그 사건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화이트 스완이라고 불리는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콘크리트 제품 마니악으로 더 잘 알려진 디미트리 카리모프도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했고 그중 일부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잔혹함 때문에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내무부 전직 소령이었던 게나디 세레브레니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목격자를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아들의 아내까지도 살해했습니다. 현재 그는 다른 잔혹한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스완 교도소에 수감되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완에서는 죄수들이 신체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특히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방은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죄수들의 모든 움직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곳의 규칙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각 죄수를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자가 직접 배정되어 있으며 성격이 충돌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수감자들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내부의 긴장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의 일상은 암울하지만 그들에게도 약간의 혜택은 주어집니다. 그들은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것이 허용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도서관과 매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몇 가지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스원이 심각하다면 블랙 돌핀이라고 불리는 감옥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곳은 연쇄살인범, 테러리스트, 심지어 식인종까지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옥이 블랙 돌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감옥 입구 바로 앞에 검은 돌고래 동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돌핀 내부에서는 모든 죄수가 3개의 철문이 있는 엄격하게 분리된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그들은 단 90분만 운동할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 경비원들이 감방을 수색해 불법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상부터 취침 시간까지 그들은 침대에 앉거나 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분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며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탈출이나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